70살에 폐지 줍는 일은 쉽지 않지만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일하다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때 손자가 보낸 산토리니 여행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푸른 에게해를 배경으로 한 영상을 보는데 순간 화면 구석에서 눈에 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카페 테라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 7년 전 실종된 제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저는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죠. 이제 남편을 찾아 산토리니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듣기 좋아하신다면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 산토리니에서 보내요. 여기 진짜 예뻐요. 화면 속 준우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미영이 고급스러운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상은 푸른 에게해를 배경으로 한 절벽 위 하얀 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 보니 준우가 자랑하고 싶었던 풍경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그때였어요. 화면 구석, 절벽 위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건 분명 7년 전에 실종된 남편 진호였습니다. 다시 영상을 되돌려 보았어요. 확대해서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특유의 자세로 책을 드는 방식,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진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 어느 날 회사에 간다며 나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남편이었어요. 실종 신고, 수개월의 수사, 그리고 결국 법적 사망 선고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믿음으로 7년을 버텼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7년간 모아온 남편의 실종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었죠. 회사 동료들의 진술, 남편의 일정표,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의 기록들.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그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옷장 한편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진호와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다렸어요. 진호 씨, 7년이나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어줄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진호를 찾는 열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절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진호 씨, 이번엔 꼭 찾을게요. 약속해요. 경찰서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저는 7년 만에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담당 형사를 찾으니 강민석 형사가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마 또 그 미친 할머니가 왔다고 생각했겠죠. 서영주 씨, 또 오셨네요. 무슨 일로? 형사님, 이번엔 증거가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 속 진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7년 전에 실종된 서진호가 맞습니다. 제 손자가 산토리니에서 보내온 영상에 찍혔어요. 강민석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영상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서영주 씨, 이건 그냥 어떤 노인분일 뿐입니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남편분이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압니다. 그 자세, 책 드는 방식, 모든 게 진호 씨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또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주 씨, 진정하세요. 남편분은 이미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현실이요. 제가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방을 열어 그동안 모아온 파일들을 꺼내 그의 책상에 탁 내려놓았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7년 동안 제가 모은 모든 단서들이에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 진술,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당시 담당 형사가 흘린 내부 메모까지. 강민석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일 안에는 전 담당 형사 임성철이 몰래 건넸던 내부 메모도 있었어요. 그 메모엔 서진호 실종 사건,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주 씨, 이런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형사님.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에 강민석 형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영주 씨, 이봐요. 70살이면 이제 편히 쉬실 나이인데 왜 이러세요? 혹시 치매 검사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미쳤다고요?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찾아다닌 시간,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날들, 모두 헛된 일이었나요? 강민석 형사는 파일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알겠어요. 이 정도면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죠. 그는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임성철 전 형사님이에요. 은퇴하셨지만 본래 서진호 씨 사건의 담당자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연락해 보세요. 공식 기록에 남지 않게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경찰서를 나오며 손에 쥔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성철. 그 이름은 제가 7년간 찾아다닌 파일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이름이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진실에 다가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바로 아들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서니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2번의 결혼으로 제게 남겨진 것은 허름한 월세방 뿐이었지만 아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성공했죠. 하지만 그 성공 이면에는 제가 일한 40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미영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지훈이 있니? 거실로 들어서자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집을 마치 잡지 표지처럼 꾸며놓았죠. 저는 그 완벽한 공간에서 불청객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훈 씨, 어머님 오셨어요. 서재에서 나온 지우는 제게 피곤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준비 중인데. 지훈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법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으셨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과 미영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또 시작이군이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찍어서 보냈던 영상에 아버지가 나오셨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제는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한다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내가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자. 내가 산토리니로 다시 여행 간다면서?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준우가 말해줬어. 다음 주에 다시 간다면서? 나도 데려가. 내가 직접 찾을 거야. 며느리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요? 그리고 아버님이 정말 산토리니에 계시다면 7년 동안 연락도 없이 어떻게? 말을 끊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준우였어요. 17살 손자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웬일이에요? 준우야, 잘 왔다. 할머니가 내 영상에서 할아버지를 봤어.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좀 피곤하신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 그게 무슨... 들어가라고. 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우는 머뭇거리다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지훈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구나. 좋아. 하지만 내가 증거를 가져올 거야.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집을 나서려는데 미영이 지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권이랑 통장.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내 자식이,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니. 하지만 진호를 찾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상처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준우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준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 다시 봤어요.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준우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왼손 약지에 있는 흉터가 보였어요. 그건 진호가 군대에서 다쳐 생긴 상처였습니다. 제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준우야, 할아버지 맞아. 이 흉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기억하고 있었니? 어릴 때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군대에서 총기 훈련하다 다쳤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니 너무 고마웠어요. 준우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이 메모에 있는 사람을 만나봐야 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낡은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희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준우가 임성철 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철 님이세요? 서영주 할머니의 손자 서준우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서진호 씨 관련해서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통화 후 준우가 말했습니다. 2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한 사람, 내 피부치 중 한 명은 나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저희는 강남의 조용한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임성철 전 형사였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서영주 씨군요.
오랜만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나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서진호 씨 실종 사건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 임성철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서영주 씨, 남편분을 보셨다고요? 네, 손자가 보내온 산토리니 여행 영상에서요. 영상을 보여드리자 임성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림없습니다. 서진호 씨가 맞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드디어 저를 믿어준 것이죠. 형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호 씨는 왜 사라진 건가요? 임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호 씨가 다니던 대기업 내부에서 비리가 있었어요. 자금 세탁, 정치인 매수. 서진호 씨는 법무팀에서 일하며 이 모든 것의 증거를 발견했죠. 그래서 납치당한 건가요? 정확히는 납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서진호 씨를 데려갔어요.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요. 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요? 그럼 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가신 거예요? 임성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점차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진짜 목적은 서진호 씨를 통제하고 그가 가진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진호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인가요? 하지만 왜 7년이나? 그럼 왜 그리스에 있는 거죠? 왜 하필 산토리니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회사의 회장이 산토리니에 별장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아이즈 빌라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서진호 씨는 아마도 그곳에서 감시받으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임성철은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블루 아이즈 빌라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곳을 찾아가 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 국제적인 세력을 가진 기업이니까요. 진호 씨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임성철이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직접적인 접근은 위험합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서진호 씨가 혹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지 않았나요? 특별한 물건이나 메시지 같은 것.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기억이 스쳤습니다. 진호가 실종되기 전날 밤 제 뜨개질 바늘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뜨개질 도구요. 임성철 전 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반응에 저도 확신이 들었어요. 네, 진호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제 뜨개질 바늘 케이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진호가 정말 그 속에 무언가를 숨겨두었을까요? 7년 동안 그 케이스는 제 침대 밑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월세방에 도착해 바로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쓰던 뜨개질 바늘들과 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상자를 다시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때 바닥면이 조금 느슨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거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USB를 확인할 컴퓨터가 없었어요.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중요한 걸 찾았어.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해. 할머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였어요. 그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 할머니, 무엇을 찾으셨어요? USB를 보여주자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하네.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입력해보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진호의 생일과 제 생일을 합친 숫자로 시도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열렸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준우가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의 비자금 계좌 내역, 정치인들과의 뒷거래, 증거, 그리고 몇몇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관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엄청난 거예요. 기업 비리의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내용을 더 살펴보던 중 한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에게라는 폴더를 열자 진호가 남긴 영상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진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7년 전의 모습이었죠. 영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거야. 미안해. 내가 회사에서 발견한 비리 증거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그들이 우리 가족을 위협했어. 나는 너와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공개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져. 그래서 내가 떠나기로 했어. 그들의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했지. 언젠가 기회가 오면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영상이 끝났습니다. 준우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진호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그래. 하지만 어떻게? 일단 산토리니로 가야 해요. 아빠가 다음 주에 가족 여행으로 다시 간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같이 가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토리니로 가서 직접 진호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우야, 여권이 필요해. 그리고 돈도.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할머니 여권부터 찾아야겠네요. 다음 날 지훈의 집에 다시 갔습니다. 다행히 지훈은 출장 중이었고 미영만 집에 있었어요. 준우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신분증을 잃어버리셔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여권도 같이 필요하대요. 할머니 여권 어디 있어? 미영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준우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서재 금고에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는 지훈 씨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아, 비밀번호 알아요. 지난번에 제 여권 꺼낼 때 봤어요. 준우가 재빨리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여권을 들고 돌아왔어요. 미영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저희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곧 돌려줄게.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준우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금고에서 이것도 발견했어요. 그가 보여준 것은 제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통장이었어요.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빠가 할머니 몰래 관리하고 있었나 봐요. 돈이 꽤 있네요. 이걸로 그리스 여행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나는 눈물이었어요. 내 돈을 내 모르게 관리했다니.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야,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가 산토리니로 갈 수 있겠다. 할머니, 항공권은 제가 예약할게요. 아빠가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같은 날 가요. 준우는 스마트폰으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필요한 옷과 물건들을 챙겼어요. 진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다니. 출발 전날 준우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아빠가 제 여권을 가져갔어요. 제가 할머니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준우야. 나 혼자라도 가볼게. 안 돼요. 할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준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준우야,
어떻게? 급한 대로 여권을 다시 찾았어요. 아빠가 출장 가기 전에 서재에 두고 갔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둘이서 산토리니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준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빠가 어젯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가 발견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왜 할아버지를 찾지 않으려는 걸까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준우야, 일단 가자. 산토리니에 가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비행기에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호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7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경유해 산토리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푸른 지중해와 하얀 절벽 위 마을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겠지만 제 마음은 오직 진호를 찾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블루 아이즈 빌라를 찾아볼까요? 아니, 준우야, 오늘은 호텔에서 쉬고 내일 아침에 가자. 지금은 너무 늦었어. 저희는 피라 마을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애기애가 보였어요. 진호도 이 바다를 매일 보고 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인터넷으로 블루 아이즈 빌라를 검색해봤어요. 이야, 마을 끝쪽에 있대요. 고급 별장 단지라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 내일 가서 상황을 살펴보죠.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10번이나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왔는데 당장 어디냐? 너 큰일 났다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훈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들이 무단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이하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푸른 바다와 하얀 집들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이하 마을에 도착해 블루 아이즈 빌라를 물었지만 현지인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을 피했어요. 이상하네요, 할머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저기 카페에 가보자. 혹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작은 절벽 위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애게에는 더욱 푸르고 넓었어요. 젊은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2잔 부탁해요. 그리고 혹시 블루 아이즈 빌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웨이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 그곳을 찾으시나요?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 그곳에 있어요. 7년 전에 실종됐던 남편이요. 웨이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종이에 뭔가를 적어 건넸어요.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곳은 위험한 사람들이 소유한 곳입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니 블루 아이즈 빌라는 이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절벽 위에 있었어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준우야, 가자.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얀 건물들 사이로 난 길은 점점 한적해졌어요. 마침내 큰 담장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얀 빌라의 일부가 보였어요. 저기인가 봐요, 할머니. 담장을 따라 걸으며 입구를 찾았습니다. 커다란 철문이 있었고 경비실에는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호가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준우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저 카페에서 빌라가 잘 보여요. 일단 거기 가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때요? 맞은편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으니
블루 아이즈 빌라의 테라스가 보였어요. 그곳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스 사람인 듯 했지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부탁해요. 저기, 혹시 저 빌라에 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노인은 빌라를 쳐다보더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왜 물으시죠? 제 남편이 저기 있어요. 7년 전에 실종됐던 한국인이요.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저희 테이블에 앉았어요. 당신이 철학자의 아내입니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학자. 진호는 항상 철학책을 좋아했어요. 네, 맞아요. 제 남편 서진호를 아세요?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부르는 한국인 남자가 저 빌라에 살고 있다는 건 압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휠체어라니. 진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항상 경호원들과 함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오후 5시에 테라스에 나와 책을 읽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만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2시간 후면 진호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스피로스라고 합니다. 빌라 관리인이에요. 그 사람은 가끔 이 카페에 옵니다. 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쯤 오나요? 운이 좋으면 오늘 오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는 항상 에스프레소를 마시러 옵니다. 저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카페의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준우는 빌라의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할머니, 저기 봐요. 누군가 나오고 있어요. 빌라의 작은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카페 방향으로 걸어왔어요. 카페 주인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스피로스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열쇠였어요. 스피로스가 카페에 들어와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인과 그리스어로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에스프레소를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가서 말해볼게요. 조심해, 준우야. 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피로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우가 뭔가를 보여주자 스피로스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준우와 함께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당신이 서영주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 남편 서진호를 만나고 싶어요. 스피로스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는 감시 아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7년 동안 기다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7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그들에게 포로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며 데려왔지만 실제로는 감금이나 다름없어요. 왜 휠체어를 타고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스피로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몇 년 전 탈출을 시도했다가 다쳤습니다. 그들이 그의 다리를 다치게 했어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진호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를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5시에 그는 테라스에 나올 거예요. 거기서 당신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피로스는 종이를 꺼내 뭔가를 그렸습니다. 빌라 뒤쪽에 작은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테라스가 잘 보입니다. 하지만 경호원들도 주변을 순찰하니 주의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피로스는 일어나려다 멈추었습니다. 한 가지 더. 당신 남편은 매일 같은 책을 읽습니다. 별을 보는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그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별을 보는 마음은 제가 진호에게 선물했던 책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읽던 책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스피로스가 떠난 후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 5시에 스피로스가 알려준 언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스피로스의 설명대로 올라가니 빌라의 테라스가 잘 보였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5시를 가리켰을 때 테라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진호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7년 만에 다시 보는 진호의 모습.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얼굴은 더 야위었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테라스 난간 앞에 휠체어를 멈추고 책을 펼쳤어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께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준우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제 휴대폰으로 빛을 반사시켜 볼게요. 준우는 휴대폰 화면으로 햇빛을 반사시켜 테라스를 향해 짧게 번쩍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희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진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호도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7년 만에. 갑자기 테라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호원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진호의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해요. 할머니, 그들이 우리를 봤을지도 몰라요. 서둘러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숨을 고르는데 준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빠다. 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말해. 우리라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착했는데 너희가 없잖아. 아빠, 저 할머니랑 할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전화 너머로 지훈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니? 당장 돌아와. 위험하다고. 아빠, 우리 할아버지 봤어요. 블루 아이즈 빌라에 계세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던데. 전화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있는지 말해. 내가 가서 데려갈게. 준우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빠. 준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영주 씨, 저는 박근영입니다. 서진호의 옛 동료입니다. 임성철 전 형사에게서 연락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뒤이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근영. 진호가 법무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국제인권 변호사로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근영입니다. 박 변호사님, 서영주입니다. 지금 산토리니에 있어요. 남편을 찾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임 형사님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신가요? 위치를 알려드리자 박근영은 곧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연히도 아테네에 있었다고 했어요. 2시간 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호와 저는 다음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빌라 주변을 더 살펴볼게요. 혹시 할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심해, 준우야. 위험할 수 있어. 준우가 떠난 후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빌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드디어 진호를 찾았지만 어떻게 그를 구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우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말리려 하는 걸까요? 오후 7시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 다가왔어요. 서영주 씨지요? 박근영입니다. 일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진호 씨는 단순히 감금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진호 씨가 가지고 있던 증거는 대기업의 국제 자금 세탁과 정치인 매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지훈 씨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요? 지훈이 아버지의 감금에 관여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지훈 씨는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로 얻은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서진호 씨가 증거를 발견했을 때 회사는 그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확실한 보험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들을 포섭한 겁니다. 서지훈 씨에게 출세와 부를 약속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왜 그렇게 저를 막으려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는 아버지가 발견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어떻게 내 아들이. 영주 씨,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서진호 씨를 구출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 당신이 USB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7년 전 증거만 있어요. 최근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서진호 씨가 실제로 그곳에 억류되어 있다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준우가 숨을 헐떡이며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빌라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제가 빌라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아빠가 차를 타고 와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경비들이 아무 말 없이 들여보내줬어요. 박근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 봐요. 서지훈 씨가 실제로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군요. 지금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서진호 씨가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그리스 당국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라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준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사진 몇 장 찍었어요. 준우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빌라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중 한 장에 지훈이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박근영이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 부회장입니다. 서진호 씨가 발견한 비리의 핵심 인물이죠.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촉박해졌어요. 지훈이 빌라에 들어갔다는 건 그가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진호 씨와 직접 접촉을 시도해봐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그들이 경계를 강화할 텐데. 박근영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스피로스라는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서진호 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근영은 그리스 당국과 국제인권단체에 연락했고 준우는 스피로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저는 USB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스피로스였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들이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에요. 당신 아들이 모든 계획을 말했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내일 아침 일찍 그들이 그를 배로 옮길 예정입니다. 항구로 가는 길에 잠시 틈이 생길 거예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박근영이 스피로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돕는 건가요? 스피로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한때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들이 저의 가족을 위협했죠.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이 모든 게 끝났으면 합니다. 스피로스는 빌라의 도면과 내일의 이동 계획이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도 함께요. 이건 수면제입니다. 내일 아침 경호원들의 커피에 타세요. 스피로스가 떠난 후 저희는 밤새 구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았어요. 지훈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호텔 방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근영이 작게 속삭였어요. 함정입니다. 진짜 경찰이 아닐 거예요. 준우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차가 없어요. 진짜 경찰이라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영이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비상구로 나가야 합니다. 서둘러요. 호텔 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이에요. 박근영이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호텔 주방으로 연결된 복도로 달렸어요.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은 아직 어두웠어요. 이제 어디로 가죠? 항구로 직접 가야 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저희는 어두운 골목을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좁은 길을 잘 아는 박근영 덕분에 따돌릴 수 있었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로스가 알려준 위치에 숨어 기다렸어요. 8시가 되자 검은 차 2대가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4명의 경호원이 내렸고 그 뒤로 휠체어에 앉은 진호가 보였습니다. 지훈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부두에 정박해 있는 작은 요트로 향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박근영의 신호에 따라 준우가 준비한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순간 항구가 연기로 가득 찼어요. 혼란 속에서 저희는 진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호 씨! 휠체어를 밀고 있던 경호원이 당황한 사이 박근영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다가갔어요. 영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요. 빨리. 휠체어를 밀고 준비해둔 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연기 속에서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묻지 마. 지훈아, 내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아버지가 발견한 비리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래서 내 아버지를 팔아넘긴 거니?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을 모두 해칠 거라고 했어요. 그게 변명이 되니? 내 아버지는 7년 동안 고통받았어. 경호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근영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가야 해요. 준우가 달려와 지훈을 밀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근영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항구를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차가 보였지만 박근영의 운전 실력으로 따돌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공항으로 갑니다. 제가 전세기를 준비해뒀어요. 증거를 모두 국제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진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7년의 고통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주. 이제 다 끝났어요. 차 안에서 진호는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진호 씨, 정말 당신 맞죠? 꿈이 아니죠? 영주.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으니까. 준우가 뒷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서준우예요. 진호는 놀란 듯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준우, 이렇게 컸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겨우 10살이었는데. 할아버지, 제가 산토리니 영상 찍어서 할머니께 보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진호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박근영이 룸미러로 뒤를 살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진호 씨, USB 외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7년 동안 모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르게 기록해 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 휠체어 시트 아래 숨겨놨어요. 박근영이 휠체어를 살폈습니다. 시트 아래 천을 뜯자 작은 노트북이 나왔어요. 비밀번호는 뭐죠? 영주의 생일이에요. 제 생일을 입력하자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간 기록된 회의록, 사진, 녹음 파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증거네요. 이것만 있으면 그들을 모두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차는 계속 산토리니의 좁은 도로를 달렸습니다. 공항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의 전화였어요. 지훈이네요. 준우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준우야, 제발. 위험해. 그들이 모든 도로를 봉쇄했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빠,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는 7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알면서도.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 처음에는 나도 속았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도 할아버지를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준우야, 이제라도 멈춰. 공항으로 가면 안 돼.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전화 너머로 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박근영이 준우에게 손짓했습니다.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꿔달라는 신호였어요. 서지훈 씨, 박근영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신도 공범으로 기소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발 어머니와 준우만이라도 내려주세요. 그들은 무관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서진호 씨를 7년 동안 감금한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훈이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들리십니까? 진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다, 지훈아. 미안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탐욕에 빠져서. 진호의 표정이 아프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진 않다. 다만 내 어머니와 준우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아버지. 이제 됐다, 지훈아. 진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박근영이 말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공항이 위험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섬을 떠나야 해요. 방향을 틀어 작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박근영은 자신의 연락처로 요트를 준비시켰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약속한 요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차 세 대가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박근영이 진호의 휠체어를 밀었고 준우는 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USB를 안전하게 가방에 넣었어요. 요트로 향하는 길은 조금 가파랐습니다. 진호의 휠체어를 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려요.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진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요. 진호 씨, 무리하지 마세요. 그때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그 중에 지훈도 보였어요. 준우가 앞장서서 요트로 향했습니다. 박근영은 진호의 휠체어를 밀며 가파른 길을 내려갔어요.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요트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호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훈아,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훈이 일어나려다 다시 넘어졌어요. 그의 다리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빨리! 안 돼. 너도 같이 가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가 그들을 막을게요.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내가 몰래 모은 추가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줄 수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지훈아, 어머니, 준우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지훈은 저를 밀어내고 경호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서영주 씨, 가야 합니다. 박근영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요트로 향했습니다. 진호와 준우는 이미 타고 있었어요. 제가 요트에 오르자마자 엔진이 가동되었습니다. 요트가 항구를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점점 멀어지는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채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후회와 작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주, 괜찮아요. 지훈이도 구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요트는 빠르게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산토리니의 하얀 절벽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섬에 도착한 건 저녁이 다 되어갈 때였습니다. 박근영이 준비한 전세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빠르게 탑승해 이륙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로 갑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진호는 제게 7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고 속았다고 해요. 하지만 곧 감금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죠.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를 다쳤고 그 후로는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 더 빨리 찾아갔을 거예요. 그들은 내게 당신이 이미 재혼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심지어 가짜 결혼 사진까지 보여줬죠.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요? 진호 씨, 7년 동안 매일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영주.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저희는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박근영은 이미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에 연락을 취해 놓았어요. 기자회견이 열렸고 진호의 증언과 함께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7년간 불법 감금된 내부 고발자 구출, 대기업의 충격적인 비리 드러나 대기업의 회장과 연루된 정치인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후 박근영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지훈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제공한 증거 덕분에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아들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은 씨는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진호와 함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고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우는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그는 자신의 법무법인을 정리하고 내부 고발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의 방식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평생 갚아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했어요. 진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피해자였어. 처음에는 협박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에 옳은 일을 했다는 거야. 아버지, 지우는 울면서 진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막혀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은도 사업가 남편과 함께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가장 행복한 것은 준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온 후 그는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밝아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려고요. 할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넌 이미 정의를 위해 싸웠어, 준우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보상금으로 저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진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철학 모임을 열고 내부 고발자들을 위한 상담도 해주었어요. 영주,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진호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복을 찾게 된대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진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7년의 그리움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노을은 산토리니의 석양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1년 후 지훈의 비영리 단체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미영도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허영에 집착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었어요. 준우는 대학에 입학해 컴퓨터 보안을 공부하며 할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희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카페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임성철 전 형사였어요. 서진호 씨, 서영주 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임 형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가벼워지네요. 결국 정의가 승리했군요. 진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파헤치셨으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서영주 씨예요.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찾아다닌 그 의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받으니 쑥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 미영, 준우, 지은과 그녀의 남편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건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어려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7년 전 절망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 진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가 일어섰습니다.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주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비록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페 두 번째 인생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진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의 조언을 구했어요. 카페의 한쪽 벽에는 우리의 여정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토리니의 푸른 바다, 준우가 찍은 빌라 사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 진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항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손자가 보낸 산토리니 영상 속에서 7년 전 실종된 남편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 그것은 단순한 카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처럼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저는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7년의 기다림과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주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진호 씨.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